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쌀독도 비었는데 저 뚱뚱한 식충이를 언제까지 먹여 살릴 거야?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등에 꽂히던 그날 저는 차라리 다시 눈 속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음을 삼키고 있을 때였지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얘야, 고개를 들거라. 귀하지 않은 목숨은 없단다. 시어머니 강씨 부인이셨습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를 식충이라 비웃던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저 여인이 진짜 복덩이였구나.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여인이 어떻게 망해가던 가문을 일으켜 세웠을까요? 구박받던 며느리가 어떻게 온 마을의 존경을 받는 전설이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써주시겠어요? 설거지 하시면서 듣는 분도,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도 계시겠지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강원도 깊은 산골, 한방눈이 쏟아지던 그 밤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 구박받던 며느리가 가문을 일으킨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산세가 험하고 눈이 많이 내리기로 이름난 강원도의 한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기와집은커녕 초가집조차 드문드문 자리 잡은 산골짜기 끝자락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위태롭게 겨울을 버티고 있었지요. 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 빠져 하늘이 보였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가 찬바람이 휘잉 소리를 내며 드나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에 방바닥은 늘 얼음장 같았지요. 그곳에는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과거 급제는커녕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선비 한 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약한 어머니 강씨 부인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고 있었지요. 한 겸은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어져도 배가 고파 글자가 아른거려도 책을 놓지 않았지요. 언젠가는 과거의 급제에서 어머니께 따뜻한 방 한 칸 마련해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가문을 일으키기엔 세상의 벽이 너무나 높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선비는 글만 읽다 늙겠구먼. 저 나이에 장가도 못 가니 대가 끊기겠어. 어머니가 병환 중인데 약 한 첩 못 지어드리면서 무슨 효자야. 한겸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렸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변명할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오두막 안은 더욱 추워졌지요. 아궁이에 넣을 장작도 바닥났고 쌀독에는 쌀 한 톨 남지 않았습니다. 한겸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무는 바닥나고 쌀독은 비어가는데 제 재주가 부족하여 어머님께 따뜻한 미음 한 그릇 제대로 올리지 못하니 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강씨 부인은 기침을 참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르고 거칠었지만 온기만은 따뜻했지요. 겸아, 걱정 마라. 쌀독이 비었어도 우리 마음속에 인정을 담을 공간은 남아있지 않느냐. 강씨 부인은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집에는 하늘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법이란다. 내 몸이야 봄이 오면 나을 테니 너는 오직 학문에 정진하거라. 강씨 부인은 뼈에 사무치는 가난 속에서도 인정을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기침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언제나 쌀독을 기울여 나누어 주었지요. 얼마 남지 않은 쌀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면 달려가 약초를 발라주었고 홀로 사는 노인이 아프다 하면 자신의 약재를 덜어보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강씨 부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집도 형편이 어려운데
왜 남을 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을 못 벗어나지. 하지만 강 씨 부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귀하지 않은 목숨은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가 어찌나 굵고 빽빽한지 손을 뻗으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바람까지 불어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이런 날은 집안에 웅크리고 있어야 하는 법이었지요. 그런데 강 씨 부인이 갑자기 보자기를 꺼내더니 무언가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껴두었던 약재였지요. 한겸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추위에 어딜 가시려고요? 그 약재는 어머님께서 드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강 씨 부인은 보자기를 단단히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웃집 명감이 편찮으시다더구나. 나는 괜찮단다. 저 영감은 홀로 사니 보살펴줄 사람이 없지 않으냐. 이 눈길도 사람의 온기가 있으면 그리 춥지 않은 법이다. 하지만 어머님,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위험합니다. 한겸이 만류했지만 강 씨 부인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금방 다녀오마. 강 씨 부인은 아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눈 쌓인 길을 나섰습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이었지요. 발걸음은 느렸으나 누군가를 돕는다는 기쁨의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강 씨 부인은 묵묵히 걸었지요. 약재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강 씨 부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살폈습니다. 돌담 아래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지요. 덩치가 제법 크고 옷차림이 고급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가 눈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고 고운 비녀가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이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요. 강 씨 부인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여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지요. 강 씨 부인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겸아, 이리 좀 와보거라. 사람이 쓰러져 있다. 어서 집으로 모셔야 한다. 잠시 후 한겸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여인을 보더니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한겸은 여인의 덩치를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덩치가 상당한데 우리 집 형편에 식소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강 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망설일 때가 어디 있느냐? 신분이 무엇이든 덩치가 어떻든 귀하지 않은 목숨은 없다. 어서 엎거라. 한겸은 어머니의 호통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황급히 여인 앞에 쪼그려 앉아 등을 내밀었지요. 여인의 몸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한겸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는 추위 속에서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비틀거리며 눈길을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강 씨 부인이 옆에서 부축하며 함께 걸었지요. 조금만 더 힘내거라, 겸아. 거의 다 왔다.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한겸은 여인을 방에 눕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강 씨 부인은 쉴 틈도 없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을 데웠지요. 그리고 여인의 손발을 정성껏 녹여주었습니다. 얼어붙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밤새 불을 지피고 곁을 지키는 어머니를 보며 한겸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자신도 춥고 배고프건만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밤잠을 설치시다니. 한겸은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자신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눈이 그치고 창밖으로 새하얀 세상이 펼쳐졌지요. 지붕 위에 나뭇가지 위에 돌담 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눈 위에 부서지며
반짝반짝 빛났지요. 그때 방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이불, 그리고 곁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낯선 노파. 여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강씨 부인이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신이 드셨구나. 여긴 우리 집이란다. 어젯밤 눈길에 쓰러져 있던 것을 데려왔지. 많이 놀랐겠구나.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지나치겠느냐. 이제 괜찮으니 천천히 몸을 추스르거라. 강씨 부인은 미음을 떠서 여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쌀독에 남은 마지막 쌀로 끓인 미음이었지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미음을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연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 깊은 산골 눈길에 쓰러져 있었는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강씨 부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지요. 한겸이 집에 덩치 큰 여자가 들어왔대. 쌀독도 비었다면서 왜 식구를 늘려? 저 뚱뚱한 것이 밥을 얼마나 먹어치울지 생각해봐. 사람들은 소연을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소연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지요. 저 여자가 저 집 망하게 하겠네. 저런 식충이를 걷어서 뭐하게. 강씨 부인도 참 철이 없어. 소연은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삼켰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집에 폐만 끼치는 것은 아닐까? 소연은 몇 번이나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이 그때마다 손을 잡았지요. 얘야, 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인연이니 인연은 함부로 끊는 것이 아니란다. 소연은 강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지요. 그녀가 가져올 복이 이 가난한 집안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덩치 큰 식충이가 들어왔다며 비웃을 준비만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강씨 부인만큼은 확신했습니다. 이 인연이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씨앗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이제 한겸의 아내가 되어 정식으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지요. 눈보라 속에서 건져 올린 인연이 부부의 연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연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울리는 시간, 남들이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때 그녀는 제일 먼저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폈지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다 솥에 부었습니다. 커다란 덩치만큼이나 일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여 발소리가 시어머니의 잠을 깨울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요.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으며 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부엌에서 홀로 일하며 소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셨는데 밥값이라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어머님이 미음이라도 한 그릇 더 편히 드실 수 있을 거야. 소연은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겨울 우물물은 손가락 끝이 떨어져 나갈 듯 차가웠지요. 손을 담그면 뼈가 시리고 손끝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손등은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요. 하지만 소연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물속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고 꽁꽁 언 빨래를 방망이로 두들겼지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옷을 뜯어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하여 새 옷처럼 고쳐놓았고 찢어진 이불솜을 다스 펴서 넣어 따뜻하게 만들었지요.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한 일이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연의 하루는 쉼없는 노동의 연속이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런 헌신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소연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지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소연의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을 찔렀습니다. 아이고,
저기 식충이 며느리 오네. 마을 아낙 하나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저 덩치를 봐. 저 덩치를. 저 한 사람이 먹는 밥이면 우리 집 식구 셋이 먹고도 남겠어. 옆에 있던 아낙이 맞장구를 쳤지요. 말이 좋아 복덩이지. 가난한 선빈의 집안 거덜 내려 하늘이 보낸 벌 아니겠어? 쌀독 비워내는 재주는 아주 타고났다니까. 그 말에 주변 아낙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소연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동이를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키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대꾸라도 하면 더 큰 비난이 쏟아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천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가시처럼 등에 박혔지요.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구석에 앉아 홀로 울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 커다란 몸뚱이가 서방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밥조차 편히 먹지 못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한 숟갈 뜨려다가도 마을 사람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손이 멈췄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남편 한겸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 덜 먹으면 됩니다. 한겸이 놀라 물었지요. 아니, 무슨 소리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저 때문에 쌀독이 비어가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없으면 서방님과 어머님이 좀 더 편히 드실 수 있을 텐데. 한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우리 집의 가족이요. 가족이 밥 먹는 것에 누가 뭐라 하겠소?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 강씨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며느리의 텅 빈 밥그릇을 보더니 눈을 부릅떴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왜 밥을 안 먹은 게냐?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요. 강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주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솥에서 밥을 수북이 퍼서 며느리의 밥그릇에 담았지요.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쌀은 우리가 먹는 것인데 누가 감히 참견하느냐. 일하는 사람은 먹어야 힘이 나는 법이다. 내가 밥을 굶으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단다. 소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어머님, 자, 어서 먹거라. 내 며느리가 굶는 꼴은 못 보겠다. 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우물가로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몸이 불편해 멀리 나가지 않으시는 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비난을 더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는 여느 때처럼 아낙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밥만 축내고 뭐라는 거래. 아이도 못 낳으면서 밥만 많이 먹으면 뭐하겠어. 저런 걸 며느리로 들이다니. 강씨 부인도 눈이 멀었나 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씨 부인의 지팡이가 땅을 쿵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잠깐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아낙들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강씨 부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우리 며느리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들 하셨소? 아낙들이 당황해서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 맞소. 우리 며느리는 밥을 많이 먹소. 아낙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강씨 부인이 직접 인정할 줄은 몰랐던 거지요. 하지만 강씨 부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똑똑히 보셨소? 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해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바느질을 하고 해가 지도록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소? 아낙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효성스럽고 착한 아이요. 온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데 밥 한 그릇 먹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합니까? 강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의 집 쌀독 들여다볼 시간에
자기 마음보나 살피시오. 안악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씨 부인은 지팡이를 다시 한번 쿵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내 며느리를 함부로 대한다면 이 늙은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우물가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강씨 부인은 돌아서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소연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지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것이 생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내던져지고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온 소연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위해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가 싸워주다니 소연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이 따뜻한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고 밤에 더 늦게 잠들었지요. 시어머니를 위해, 이 집안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강씨 부인의 기침 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셨지요. 얼굴은 점점 헬쑥해지고 기력은 점점 쇠해갔습니다. 집안 형편은 약 한 첩 지을 수 없을 만큼 쪼들렸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나무도 떨어져 방은 점점 차가워졌지요. 소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머님께 약을 지어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지요. 새벽녘 소연은 품 안 깊숙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비녀가 나왔지요. 눈길에 쓰러졌을 때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였습니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고급스러운 비녀로 소연의 유일한 과거이자 마지막 재산이었지요. 소연은 비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유일한 물건이지만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 내게 더 소중한 것은 나를 딸처럼 품어준 어머님이다. 이 비녀가 어머님의 숨통을 틔워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 아까울까? 소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아침 소연은 몰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눈 쌓인 길을 한참을 걸어 저작거리에 도착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소연은 포목점과 잡화점을 지나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비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거 어디서 난 물건이요?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닌데. 소연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금은방 주인은 비녀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꽤 큰 돈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그 돈을 받아들고 약재상으로 달려갔지요. 시어머니 기침에 좋은 약재를 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요. 소연은 귀한 약재를 정성껏 골랐습니다. 인삼, 감초, 도라지, 생강, 기침에 좋다는 약재는 모두 샀지요. 남은 돈으로는 쌀과 나무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약탕기에 물을 붓고 약재를 넣어 정성껏 달였지요. 부엌에 약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강씨 부인이 약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약을 다리고 있느냐?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 기침에 좋은 약이에요. 어서 드세요. 강씨 부인이 놀라 물었지요. 이 귀한 약재를 어디서 구했느냐?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다고. 소연은 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보잘것없는 물건을 팔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강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머리에서 비녀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셨지요. 강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물건을 팔아 내 약을 지었구나. 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약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요. 약의 온기보다 며느리의 마음이 더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곁에 앉아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강씨 부인이 기침을 할 때마다 등을 토닥여주고 이불을 여며드렸지요. 어머님,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강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내 딸이구나.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떠돌던 소연에게 그 한마디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었지요. 소연은 밤새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등을 쓸어드리고 기침을 할 때마다 물을 떠드리고 이불이 흘러내리면 다시 덮어드렸지요. 구박받던 식충이 며느리의 진심은 그렇게 차가운 산골 마을의 겨울을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씨 부인의 병세가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소연이 정성껏 달인 약을 드시고 따뜻한 방에서 푹 쉬신 덕분이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줄어들고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집안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한겸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언젠가 과거의 급제에서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지요. 소연은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 쌀독이 비어도 마음만은 넉넉했지요. 하지만 인생의 화창한 날은 어찌 이리도 짧은 것일까요? 그 평온도 잠시 가난한 선비의 집안에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어대는 한낮, 갑자기 대문 밖이 시끄러워졌지요.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겸이라는 자가 이 집에 사느냐? 관가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소연이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서 있었지요. 그 뒤에는 비단 도포를 입은 뚱뚱한 사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김진사였지요. 김진사의 작은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한겸을 당장 끌어내라. 포졸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겸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끌려 나왔지요. 강씨 부인이 놀라 뛰어나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것이오? 포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겸, 내가 지난달 김진사 댁의 토지 문서를 대필했느냐? 한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그랬습니다. 김진사께서 글씨를 잘 쓴다고 부탁하셔서. 포졸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김진사는 내가 멋대로 내용을 고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느니라. 한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김진사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한겸은 몸을 떨며 소리쳤지요. 제가 어찌 감히 문서를 위조한단 말씀입니까? 이는 모함입니다. 하지만 김진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이자가 내 이름을 팔아 토지를 빼앗으려 한 것이다. 한겸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라곤 두 사람만이 있던 방에서 쓰인 문서뿐이었지요. 김진사는 이미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여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포졸이 한겸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변명은 관가에서 하거라. 끌어가라. 한겸이 끌려가며 외쳤지요. 어머니, 소연,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쓰러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마라. 소연이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지요. 강씨 부인은 소연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겸은 그렇게 차디찬 옥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아들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깨어나서도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아들 걱정에 다시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겨우 나아지던 병세가 도로 악화되었지요. 소연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소연은 매일같이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면회를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뿐이었지요. 돈이 없으면 면회도 안 된다. 돌아가라. 문지기가 소연을 밀쳐냈습니다. 소연은 관아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요. 제발 남편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제발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옥에서 청천벽력 같은 정갈이 왔습니다. 송사 비용과 약값을 마련하지 못하면 형이 확정될 것이다. 소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송사 비용이라니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가문의 유일한 재산이라곤 한겸이
아끼는 책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팔 수도 없었지요. 남편이 목숨처럼 아끼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낡은 가재도구들은 한 푼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이웃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지요. 우리도 형편이 어렵소.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소. 그 집은 이제 끝났어. 거기 돈 빌려줬다간 떼이기 십상이야.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안악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집안 이제 완전히 망했다. 주워온 여자가 들어오더니 결국 큰일이 났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저 여자가 재앙을 불러온다고 했잖아. 소연을 향해 비수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소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지금은 상처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수척해진 손으로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우리 겸이가 억울하게 벌을 받으면 어찌하느냐. 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을 구할 길이 없으니 이 늙은이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구나. 소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소연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지요. 제가 반드시 서방님을 구할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저를 믿으시고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십시오. 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이 집의 복덩이란다. 너를 믿는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하기만 했지요.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한단 말인가. 그날 밤 소연은 부엌에 앉아 텅 빈 쌀독을 바라보며 밤새 고민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서방님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소연이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가에서 구미를 나눠준대. 진짜? 쌀을 공짜로? 백성들을 구제한다며 대량으로 풀었다더라. 며칠 뒤 정말로 관가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쌀이 넘쳐났지요. 쌀이 흔해지니 시장의 쌀값은 형편없이 폭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지요. 쌀이 이렇게 흔해지니 팔아도 돈이 안 되네. 쌀은 있으되 현금이 없으니 큰일이야. 모두가 탄식할 때였습니다. 소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잠깐, 쌀이 흔해졌다고? 소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녀는 어릴 적 부잣집 교수로 살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상단에서 수많은 제사와 잔치를 지켜보며 깨달았던 사실 하나가 있었지요. 아무리 쌀이 흔해도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는 정성껏 만든 떡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사상에 올리는 떡, 잔치상에 올리는 떡, 사찰에 공양하는 떡. 그것은 쌀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쌀은 흔해졌지만 떡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내가 떡을 만들어 팔면 되지 않을까? 소연은 그 길로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떡을 만들려면 떡시루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소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소연은 이웃집들을 돌며 떡시루를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지요. 남편이 옥에 갇혀서 정신이 나갔느냐? 쌀이 남아도는데 누가 떡을 사겠어? 헛된 짓 하지 말고 집에 나가서 시어머니나 돌봐라. 소연은 조롱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녀는 방 구석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고운 비단옷이 접혀 있었지요. 눈길에 쓰러졌을 때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껴두었던 과거의 유일한 흔적이었지요. 소연은 비단옷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옷은 내 과거의 마지막 흔적이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까짓 옷이 무엇이 아깝겠는가. 소연은 비단옷을 들고 헌옷 장수를 찾아갔습니다. 헌옷 장수가 비단옷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건 보통 옷이 아닌데 어디서 난 물건이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헌옷 장수는 꽤 큰 돈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그 돈을 받아들고 시장으로 달려갔지요. 낡았지만 쓸만한 떡시루를 샀습니다. 안방과 떡매, 시루밑도 샀지요. 남은 돈으로는 쌀과 팥,
콩을 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소연은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물에 불리고 방아로 빻았지요. 쿵덕쿵덕 방아 찢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팥을 삶아 으깨고 콩고물을 만들었습니다. 밤새 일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마다 서방님을 구하겠다는 일념이 맺혔지요. 뜨거운 김 속에서 소연의 땀방울이 떡 반죽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가문의 희망을 빚고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첫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김을 내뿜으며 시루 뚜껑을 열자 탐스러운 떡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하얀 절편, 고소한 인절미, 달콤한 팥시루떡, 떡의 향기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은 떡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하얀 보자기로 정성껏 덮었지요. 무거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것 봐, 또 미친 짓을 하러 간다. 쌀도 안 팔리는데 떡을 판다고 정신이 나갔군. 하지만 소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떡의 가치를 알아줄 큰 사찰과 양반가였지요. 소연은 떡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큰 사찰이었지요.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고 가파른 언덕에서 숨이 턱까지 찼지요.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을 구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념 하나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사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요. 땀에 젖은 옷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소연은 숨을 고르고 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지 스님을 만나 떡을 내밀었지요. 스님, 정성껏 만든 떡입니다.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님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요즘 쌀이 흔해져서 떡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떡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스님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떡은 어디서 배웠느냐? 이런 맛은 처음이로다.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떡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떡을 한 점 더 드셨습니다. 그리고 감탄하며 말했지요. 쌀의 향이 살아있고 찰기가 일품이로구나. 이 정도 솜씨면 부처님께 올려도 부끄럽지 않겠다. 스님은 떡을 모두 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사 때마다 떡을 주문하겠다고 하셨지요. 소연은 깊이 절하고 사찰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떡값이 들려 있었지요.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의 떡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에서 양반가로, 양반가에서 또 다른 양반가로. 한번 소연의 떡을 맛본 사람들은 그 깊은 풍미와 쫄깃함에 감탄하며 정기적으로 주문했지요. 이 떡은 누가 만든 것이오? 한양의 솜씨를 넘어서는구려. 듣자 하니 산골 마을의 가난한 선비집 며느리라 하더이다. 그 여인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소. 앞으로 우리 집 제사떡은 모두 그 여인에게 맡기겠소. 소연은 밤낮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쌀을 불리고 방아를 찢고 반죽을 치대고 떡을 쪘지요. 해가 지면 떡을 배달하고 밤이 되면 다시 떡을 만들었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었지요. 손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요.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서방님을 구할 수 있어. 송사 비용이 차곡차곡 모여갔습니다. 사실 소연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길을 잃고 쓰러졌던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니었지요. 소연은 과거 한양에서 손꼽히는 큰 상단을 운영하던 거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천 명의 입맛을 책임져야 하는 상단의 특성상 그녀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십 가지 제사 떡과 잔치떡의 배합을 직접 확인해야 했지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떡을 맛보고 배합을 연구하고 부족한 점을 고쳤습니다. 그 세월이 쌓여 그녀의 몸은 남들보다 듬직하고 커졌던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탐식하는 뚱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커다란 몸뚱이는 사실 가문을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견뎌온 성실함의 증거였지요.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신 뒤
간악한 친척들이 상단을 빼앗았습니다. 간악한 친척들이 상단을 빼앗았습니다. 소연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지요. 갈 곳 없이 떠돌다가 그 눈보라 치던 밤 강원도 산골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척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의 두 손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떡을 만들면서 소연은 중얼거렸지요. 사람들은 내 몸을 보고 비웃었지만 나는 이 손끝에 닿는 쌀의 감촉과 향기로 안다. 이 떡 하나에 담긴 정성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우리 서방님을 구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걸. 소연은 떡을 팔면서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김진사의 집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한 것이지요. 떡을 납품한다는 핑계로 김진사 댁 근처를 오갔습니다. 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는 말들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연은 김진사의 신복인 최서방의 안색이 유독 어둡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최서방만은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지요. 우물가에서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서방 아들이 열병에 걸렸다더라. 죽어가고 있다는데 약값이 없어서 의원도 못 부른다던데. 김진사 나리께 말씀드렸다가 호되게 꾸지람만 들었대. 하인 자식이래 왜 내 돈을 쓰냐고. 소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약값 한 푼 내주지 않다니. 소연은 그 길로 떡을 판 돈을 챙겼습니다. 송사 비용으로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지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최서방은 초라한 행색으로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아 덥수룩했지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비의 절망이 온몸에서 묻어났습니다. 소연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최서방님. 최서방이 고개를 들었지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소연이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최서방님, 이 돈을 받으십시오. 최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무슨. 소연이 말했습니다. 떡을 팔아모은 심량입니다. 아드님의 약값이 급하다 들었습니다. 어서 의원을 부르세요. 최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부인, 이 귀한 돈을 어찌 제게 주십니까? 최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부인께서도 서방님 일로 어려우실 텐데 저는 김진사 나리의 사람입니다. 저를 왜 돕는단 말씀입니까? 소연은 따뜻하게 웃으며 최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김진사의 사람인지 누구의 사람인지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도리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갚으실 필요 없으니 어서 아이부터 살리십시오. 최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최서방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연이 최서방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세요. 아이가 기다리고 있잖습니까? 최서방은 돈을 꼭 쥐고 달려갔습니다. 의원을 부르러 간 것이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서방의 아들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열병이 물러가고 아이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지요. 최서방은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제 아들이 살았습니다.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최서방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살았다니 다행입니다. 최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사실은. 최서방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았습니다. 그날 밤 주인 나리께서 한겸 선비님이 쓰신 원본 문서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서방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증거를 없애라고 제게 주셨지만 저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내민 것은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이었지요. 이것이 진짜 원본입니다. 한겸 선비님이 정직하게 작성하셨던 바로
그 토지 문서입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서방님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다. 드디어 찾았다. 소연은 문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서방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제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이것을 숨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부인의 따뜻한 마음이 저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소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구박받던 며느리의 떡 만드는 손과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그 따뜻한 마음이 마침내 남편을 구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문서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씨 부인에게 달려가 말했지요. 어머님, 서방님을 구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증거를 찾았다고? 소연은 문서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김진사가 서방님이 쓴 원본 문서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원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서방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해냈구나. 소연은 문서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곧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관가를 향해 굳건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덩굴째 굴러온 복덩이가 일으킨 기적이 온 마을을 뒤흔들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고개를 드는 날이 밝았습니다. 소연은 이른 아침부터 관가로 향했지요. 품 안에는 한겸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인 증거, 김진사가 숨겼던 원본 문서가 단단히 품겨 있었습니다. 관가 마당에 들어서니 서슬퍼런 분위기가 소연을 감쌌습니다. 포졸들이 늘어서 있었고 재판관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 앞에 김진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겸을 완전히 매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소연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언을 자처한 최서방, 그리고 아들의 결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어머니 강씨 부인이 나란히 섰지요.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재판관 나으리, 소녀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재판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내가 누구냐? 옥에 갇힌 한겸의 아내입니다. 남편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가져왔사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지요. 저 여인이 무슨 증거를 가져왔다는 것이요? 미친 여인의 헛소리에 불과할 것이요. 소연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재판관에게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김진사가 숨겼던 원본 문서입니다. 제 남편이 정직하게 작성했던 바로 그 문서이옵니다. 재판관이 문서를 받아들었지요. 그리고 관에 제출된 문서와 꼼꼼히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관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이것은 재판관이 두 문서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두 문서의 내용이 이토록 다르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김진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재판관이 최서방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증인 최서방은 알고 있는 바를 숨김없이 고하라. 최서방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관 나으리, 소인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최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지요. 주인 나으리께서 한겸 선비님이 작성하신 문서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소인에게 이 원본을 없애라 명하셨습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참아버리지 못했습니다. 선비님의 부인께서 제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의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놈이 감히 주인을 배신하다니. 김진사가 최서방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막아섰지요. 재판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사,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관을 속인 죄, 변명할 것이 있느냐? 김진사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재판관 나으리,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잠시 욕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선비를 이용했습니다. 한 번만 목숨을 구걸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재판관은 냉정했지요. 용서는 내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릴 것이다. 김진사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김진사를 끌어갔습니다. 김진사는 끌려가면서도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진실은 결코 덮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을 가뒀던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옥에 갇혔고 한겸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의 한겸이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햇빛에 눈이 부신 듯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소연이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한겸이 아내를 보았지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소연이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지요. 소연, 당신이 정말 나를 구했소. 한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박만 받던 당신이 우리 집안을 벼랑 끝에서 건져 올렸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소연은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지요. 서방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강씨 부인이 다가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겸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내 아내가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한겸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거칠어져 있었지요. 밤낮으로 오후 떡을 만들며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한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손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려.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서방님을 구할 수 있었으니 이까짓 손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이었지요. 가문을 덮쳤던 어둠이 걷히자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한겸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고난이 그를 더욱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뒤 더욱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소연은 떡 장사를 계속했지요. 이제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떡은 이미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양반가에서 사찰에서 관가에서까지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이 채워지고 뗄나무가 쌓이고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지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강씨 부인의 병세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좋은 약을 드시고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신 덕분이었지요. 기침 소리가 완전히 멈추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한겸은 당당히 시험에 응시했지요. 수많은 선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의 글은 유독 빛났습니다. 옥에서의 고난이 그의 글에 깊이를 더해주었지요.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급제 한겸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습니다. 한겸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지요. 온 마을에 장원급제를 알리는 풍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한겸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왔지요. 붉은 비단옷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저 가난한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다니 대단하구먼. 대단해. 역시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하는 거야. 예전에 소연을 비웃던 안악들도 나와 있었지요. 그들의 표정이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 며느리 보게 정말 복덩이가 맞았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볼 줄 몰랐던 거지. 집안에 저런 며느리가 있으니 장원급제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구박했는데 부끄럽구먼. 사람들은 이제 소연을 향해 부러움 섞인 존경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식충이라 불렀던 그 입으로 이제는 복덩이라 불렀지요. 한겸은 형조의 관직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선비에서 당당한 관리가 된 것이지요. 집안의 형편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더 이상 쌀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허름한 오두막을 떠나 기와집으로 이사했지요. 하지만 소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일을 했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지요.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달라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부자가 되면 마음도 변하는 사람이 많은데 너는 여전히 그대로구나.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님, 제가 어찌 변하겠습니까?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돌이라고 하셨잖아요. 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서 참 다행이다. 축제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와집 앞으로 화려한 가마 행렬이 멈춰섰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누구지? 저 가마는 보통 가마가 아닌데 한양에서 온 것 같은데? 가마 앞뒤로 호위 무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분명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었지요. 가마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위엄 있는 모습이었지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아버지.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 내 딸 소연아. 노인이 소연에게 달려왔지요. 그리고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너를 찾아 팔도를 다 헤맸다. 장원급제한 선비의 부인이 떡을 그리 잘 빚는다기에 혹시나 했는데 정말 내 딸이었구나. 소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뵙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한양 최대 상단의 우두머리 소연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지요. 몇 년 전 간악한 친척들이 거짓 문서를 만들어 상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요. 그 와중에 소연은 친척들에게 쫓겨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옥에서 나온 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지요. 마침내 친척들의 죄상이 드러나 그들은 벌을 받았고 상단은 다시 아버지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수소문해 딸 소연을 찾아 나섰지요. 몇 년을 헤맨 끝에 마침내 이곳에서 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 집에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겸과 강씨 부인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제 딸을 거두어 주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씨 부인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소연이는 우리 집안의 은인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요. 한겸도 장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소연을 아내로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날 밤 두 집안은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식구가 함께하는 자리였지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소연은 아버지의 상단과 힘을 합쳤습니다. 복덕상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떡 하나에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그녀의 철학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복덕상단의 떡은 맛뿐 아니라 정성으로 유명해졌지요. 소연은 일하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 복덕상단의 떡을 먹으면 복이 온다는 말까지 생겼지요. 마침내 궁궐까지 납품하는 최고의 상단으로 거듭났습니다. 온 한양에 복덕상단의 이름이 알려졌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건강한 딸을 낳았지요. 이름은 설아. 눈처럼 깨끗하고 맑은 아이였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에 시작된 인연을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었지요. 설아는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할머니 강씨 부인을 따라다니며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지요. 강씨 부인은 손녀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이 할미가 이렇게 복을 받을 줄이야. 손녀까지 안아보게 되다니. 어느 날 강씨 부인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돌아보니 그날 눈길에서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문을 통째로 구한 거였구나. 강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느냐. 덩치 큰 식충이라고, 집안 망하게 할 재앙이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알았단다. 내 안에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말이야. 소연도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님,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것은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눈길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하늘이 넝쿨째 보내준 최고의 복덩이란다. 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낳은 건강한 손녀를 품에 안고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기침으로 고생하지 않았지요. 따뜻한 방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겸은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힘쓰는 어진 관리였지요. 옥에 갇혔던 경험이 그를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연은 복덕상단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떡을 나눠주고 굶주린 아이들을 먹였지요.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도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최서방은 김진사 댁을 나와 복덕상단에서 일했습니다. 소연의 은혜를 갚기 위해 충성을 다했지요. 그의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인을 보라. 구박받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으니 저것이 진짜 복덩이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구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이 부끄럽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복을 부르는 것이구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이 이야기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 시선에 진심으로 화답하는 감사함 속에 진짜 복이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강씨 부인이 눈길에 쓰러진 소연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연이 최서방의 아픈 아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선비의 집안에 찾아온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방 안에도 가득 차오릅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착한 사람에게 복이 오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며 무거워진 눈꺼풀을 자연스럽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눈보라 치던 밤, 한 여인을 구했던 따뜻한 손길, 그 손길이 가문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밤도 소연의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